혹은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처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른 시간에 정각 출석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저는 많은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한참 어린 결혼 2년 차인데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시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들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호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너무 좀 톤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랜만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올라오는 건 늘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저한테 이 제목을 저한테 주시고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뭐 행복한 가정 어떻게 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각자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싸우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제 어버이날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주제로 많은 이제 강연도 하고 뭐 교육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참 교회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알아두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모두가 숨을 마지막에 거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외인 분 계신가요? 나는 안 죽는다 계세요? 뭐 우리가 사망하기 전에 예수님 돌아오시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뭐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겠지만 그런 전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하나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언젠가 정리해야 될 여러분 좋아하진 않겠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되게 좋아했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 되게 싫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아주 요즘에 애 키우시는 분들 이해하실 텐데 학창 시절에 되게 좋아했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 싫어요 이게.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간이 뭘까요? 애들 방학입니다. 그렇죠? 애들 방학 때 맞벌이 직장 생활이 쉽지 않고 애들 챙기기 힘들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져요. 반대로 학창 시절엔 되게 싫었는데 부모가 되니 그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숙제예요, 숙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숙제가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학창 때는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가 자녀들이 이 숙제를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고 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은 다 놀고 숙제하게 하는 걸 바라세요? 숙제를 다 하고 놀기를 바라시죠. 이처럼 숙제라고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같이 하셔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숙제를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문으로 아시는 분 여기 한문시대 계시니까 뭐예요? 숙제죠, 숙제. 숙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제라고 얘기하고요. 두고 생각해 보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남아 있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상속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게 되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상속은 돈 많으신 분들의 소유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내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은 모두가 다 상속이 되게 돼서 소유권을 이정을 해야 된다거나 세금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속이라는 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도 상속이 되니까? 빚도 상속이 되니까.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이상. 자, 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그래프가 앞에 100만이고 밑에가 20만이에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짐작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시작한 게 제가 태어난 1970년입니다. 1970년생이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고요. 7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1971년생이 가장 많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2020년에는 드디어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데드 크로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한 해 보통 몇 명이 사망을 하냐면 현재 여기 출생 연수를 보게 되면은 1970년생이 100만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102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내려와서 25년도에 몇 명 태어났어요? 맨 밑에 보면 보이시나요? 예, 25만이 태어났습니다. 자, 사망자 수는 몇 명이에요? 25년도에 36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이게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보통 한 해 사망하는 사람이 30만 명 가게 되고요. 뒤에 보시게 되는 것처럼 207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사망 인구가 피크를 찍을 게 한 70만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 사망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이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건밖에 안 됐던 것들이 지금 3,000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상속 재산 분할 소송 건수가 3,000건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냥 1년에 3,000건 이상이 이 상속 재산 분할은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남을 상대로 하나요? 내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에요. 이렇게 점점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2024년부터는 3,000건이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은 아니지만 이에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또 뭐가 있냐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늘어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상속 지분을 최소한 가져가지 못하고 누가 많이 가져갔을 때 내 형제를 상대로 내 가족을 상대로 당신이 받은 것 중에 내놔라고 소송을 거는 게 유류분 청구 소송이에요. 이처럼 상속 재산 분할 소송과 유류분 청구 소송이 되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접접 법제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내 거를 따지게 되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하거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는데 얼마 정도면 내 가족을 상대로 소송하실래요? 얼마 정도면? 여러분들이 받을 게 얼마 정도면 내 가족을 상대로 소송하시겠습니까? 일어나는 소송의 83%가요 1억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51%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2천만 원 미만권으로 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른의 잘못입니다.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우리 가족은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 상담을 하고 있는 제가 경험하는 결과가 뭐냐면 절대로 내 자녀가 안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교통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가족들은 최소한 서운해하거나 부모의 뜻을 모르니까 서운해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아주는 것이 오늘 총 주제처럼 최소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작인 싸우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건데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배우자의 상속순위 영순이다. OX. O. 배우자의 순위는 영순이에요? 자, 영순위가 빨라요? 1순위가 빨라요? 영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배우자는 공식적으로 답은 순위가 없습니다. 직계 1순위가 있으면 배우자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요. 직계 1순위인 직계 비속이 없으면 상속 1순위인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똑같은 자격을 그냥 동등한 자격을 가질 뿐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순위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 OX. 절대적으로 상황 따라 다릅니다. 가진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가 상속보다 좋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는 증여가 좋다고 해서 증여했더니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고요. 또 싸움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 상속에 대한 준비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거의 90%가 왜 해야 되냐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뭐 세금 더 내고 이것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들이 최소한 내가 남겨주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상속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그냥 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서울중앙교 어르신들 중에서 나 유언장 있다. 유언장 작성하신 분 계신가요? 손 안 들기로 약속하신 건 아니시죠? 아무도 진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손 들기 쑥스러우신 건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저희가 조언을 하기를 반드시 이 유언장에 대한 건 작성을 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유언장은 뭐 없이도 가능해요? 공증 없이도 그냥 자필로 작성을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 유언장이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또 하나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우선일까요? 가족들의 합의가 우선일까요? 예, 싸우게 되면 유언장이 우선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유언장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끼리 잘 합의하게 되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잘 합의만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리하게 한쪽으로 밀린다거나 이렇게 되실 경우에 유언장이 있게 되면 그 유언장조차도 법적 효력이 없거나 유언장에서 유류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상속 순위는 다 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기 넘어가고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자필로만 그냥 내 노트에다가 잘 작성만 해놓으셔도 그 유언장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그냥 만약에 우리 조기현 집사님 예를 들게요. 유언장에다가 조기현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이 도장이 없어. 근데 마침 내 같이 사는 옆집 그 아줌마 이름이 조기현이야. 그 사람 도장을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유언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내 이름과 똑같은 막도장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가장 또 잘못되시는 것들이 유언장을 요즘 컴퓨터 좀 배웠다고 워드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내 이름 쓰고 서명하시잖아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필로 쓰시는 유언장은 100%다 뭐로 쓰셔야 돼요?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워드로 쓰고 내 이름 출력해가지고 내 이름 쓰고 지장 찍어도 그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치매가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유언장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작성을 해놔야 돼요? 내가 그냥 건강할 때 치매 진단 약을 먹기 이전에 내가 건강할 때 작성을 해놔야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지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게 되면 그것 또한 가족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시면 뭐 유언장 작성한다고 내가 죽겠지라고 할 미신 갖고 계신 거 아니시죠? 예, 그런 미신 없으시죠? 그래서 미리미리 본인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1년 뒤에 생각이 지났어.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1년 전에 써놓은 거랑 새로 쓴 거랑 어느 게 유효할까요? 네? 둘 다 유효할 수 있습니다. 왜 둘 다 유효할 수 있냐면 작년에 쓴 내용과 올해 쓴 내용이 서로 배치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쓴 유언장에는 부산 땅에 대한 걸 써놨고 올해 써놓은 거는 서울 땅에 대한 걸 써놨어. 그럼 둘 다 배치가 돼야 안 돼요. 그건 되지 않으면 둘 다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내용이 둘이 배치가 될 때에는 최근에 작성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유언에 대한 건 요만큼만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 예로 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실 수도 있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자, 29살 젊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5년 전 아버지를 여의었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도 암이 재발돼서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상속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 분쟁이
아빠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혼자밖에 없어요. 그 엄마 재산에 대해서 상속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는 상속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왜 발생을 했냐? 저도 몰랐는데 사실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저희 숙모가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재혼하기 전에 다른 배우자와 낳은 자녀가 이미 있었어요. 그럼 이 숙모 입장에서의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현재 외아들뿐만 아니라 전에 배우자가 낳은 자녀까지도 다 본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체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이 숙모 명의의 재산을 아무것도 처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촌 동생 입장에서는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얼마 안 되는 엄마의 재산이지만 4분의 1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상속인이 누군지 알고 계신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뭐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연예인이 죽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나갔는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고, 아빠가 아들과 딸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딸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딸은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젊은 연예인 입장에서의 상속인은 누가 되냐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생부가 있고 생모가 둘 다 살아 계시잖아요. 생모가 어릴 때 본인을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이 젊은 연예인의 상속인은 이 두 분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의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알았더라면 본인이 유언장이라도, 어떻게 사고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이라도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 내 아빠에게 준다라고 남겨놨어야지만 상속 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아빠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전체 그 젊은 여자 연예인의 재산의 25%는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자, 우리 젊으신 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직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10년 전 교회 청년반에서 만나 연애를 하다가 작년에 결혼한 두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의치 않았던 삶이었기에 집 한 채 마련하고 자녀를 갖기로 하고 맞벌이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젊은 부부는 돈을 모아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방 출장을 다녀오다가 졸음운전을 하던 트레일러에 차에 치이면서 남편은 그 자리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젊은 청년 부부에게, 남편은 사망을 했잖아요. 그 남겨진 그 여청년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볼게요. 지금 두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없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남편의 상속인은 누가 되냐면, 남편의 부모님과 남편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 명의로 집을 현재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조차도 부모님들이 양보를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양보하지 않으면 부모님 재산에, 그러니까 아들 명의 재산의 약 거의 60%를 부모님이 가져가고 배우자는 40%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젊은 사람들 같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라도 혹시나 모를 그런 것들 대비해서 유언장에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나 내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준다라고 남겨놓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은 다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김 집사님은 외동딸이 있는데 7년 전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현재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딸의 직장 문제 때문에 낮에는 이 집사님이 손주를 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딸이 저녁에 퇴근하면 손주를 데려가서 딸이 키웁니다. 김 집사님의 사위도 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위도 나이에 비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딸과 사위가 그 친구 부부와 함께 동반 여행을 갔다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이 집사님의 외손주가 있는데 아들 그 딸과 사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 이 딸과 아들의 명의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게 될까요? 친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가다. 아니도 외가다. 자,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누구 손에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외할머니 손에서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이한테 모든 재산이 가지만 아이는 미성년자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후견인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하겠다고 우기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딸과 사위 입장에서는 뭘 해놔야 되냐면 혹시나 만에 하나를 모를 일이지만 사망하게 되면 이 아이의 미성년자 후견인은 누구로 지정한다고 남겨놔야 싸우지 않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외할머니 손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가 없다고 치면 서로 이 아들의 재산 때문에 어른들이 서로 키우겠다고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미리 다 사전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쟁들은 예방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방조차 못하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상속 분쟁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종교가 다르지만 이슬람에 지금도 이란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의 중동에 보게 되면 수니파와 무슨 파가 있어요?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14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호멧이 죽을 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예. 그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마호멧 때문에 1400년 동안 내가 정통 후계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이 시작이 된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슬람 전쟁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석 집사님이신 권 집사님은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였고 이후 16년간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쁘게 여긴 시어머니는 본인의 유일한 재산이 5억 원 가량의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 한 거예요? 16년 동안 돌봐주고 있는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 권 집사님의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시어머니 유언대로 이 시어머니 소유의 집을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근데 이 시어머님의 상속인으로 누가 있냐면 신우가 한 명 있습니다. 신우가 어떻게 나눠요?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남편은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이미 뭐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상속인은 누구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한 명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시누이가 다 가져간다. 손. 예. 아니면 반반 나눈다. 예, 이게 대습 상속이라는 겁니다. 예, 시어머니의 상속을 받을 이미 아들은 미리 죽었지만 그 남아있는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걸 대습 상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유처럼 아무리 내 모든 재산을 나를 돌봐주는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상속인은 찾아오지 않는 시누이 딸과 이 며느리가 둘 다 공동 상속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면 그냥 반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중앙교회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싸우는 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인지하셔야 되냐면 누구 잘못이다? 자녀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녀들의 인성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가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 자녀들이, 부모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제일 바라는 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이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예, 재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려면 자녀들의 인성이나 그런 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제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싸우지 않게 하시려면 절대로 참고적으로 공동으로 재산을 남겨주지 마세요. 만약에 부동산 하나 남겨주면서 공동으로 지분하는 거, 이거는 정말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혹시나 상속할 게 있으시다면 공동으로 남겨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딱 나눠서 아예 싸우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 숙제고, 그 숙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싸우지 않게 되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경험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필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